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天安門 막루에 오르면서 삼각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네, 열병식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중국의 최신 전략 무기들도 공개가 됐고 또 북중러 세 정상이天安門 막루에 오르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한 두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우리한테는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제 북중러 정상이 막루에서 이렇게 66년 만에 또 다시 재현이 됐다 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시진핑 주석이 있는 무기 모두 최첨단 무기까지 동원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의 맞짱을 뜰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을 모여가지고 그 영향력 면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 좌측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또 우측에는 푸틴 대통령을 두고 네네. 또 그 오르기 전까지 또 26개국 정상들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앞으로 한반도 정세 또는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또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데 정말 난제를 주는구나.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잘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시사점을 주는 그냥 광경이었다고 봅니다. 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좀 이렇게 가깝게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행사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습니까? 예, 중국 시진핑 정권이 굉장히 과거 회귀지향적이구나,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효과적인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이 위대한 패권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만방에 과시하고자 하였으나 네. 이렇게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한다고 중국이 위대한 나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는 다극실선데 결국에는 중국 패권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미국의 패권 질서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보가 보장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중국이 잘 되면은 세계가 잘 될 것이다, 미국보다 더 나은 지도력 있는 패권 국가라는 얘기를 강조하지만 강조는 있지만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권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서 국가들이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되고 FTA도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공동 통화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없고 중국 안으로 들어오면 다 잘 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중국이 잘 되면 세계가 잘 될 것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무기를 시연하는 것이 중국이 미국에 비교할 때 매력적인 패권 국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이거는 다시 66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세계 질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번 열병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자리를 했는데요. 중국 측이 동선을 분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 위원장과 실제로 만나서 악수하고 또 짧은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좀 예상 밖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오랜만에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정상들이 막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그 약간의 그 틈새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경호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그 준비를 한 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 막루에 오르기 전에 이제 조금 이런 짬 시간,
그때 그냥 손살 같이 정말 가셔가지고 찰나의 시간이 찰나의 순간을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또 구면이시니까 네네.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또 의지를 밝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건데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서 네. 어느 정도 하셨는지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좀 재미나는 건 하여간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건 참 다행입니다. 네, 그럼 만찬에서도 네. 뭐 그 각국 정상들이나 이 행사에 참석한 이제 그 인사들이 좀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상들의 또 경호 문제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의장 정도 되는 분이 쏜살같이 가서 할 경우에 막질도 못하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또 그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원체 이제 행사장이 넓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있는지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은 예. 생각이 네. 듭니다. 우원식 의장이 시 주석을 만나서 10월에 경주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고 또 푸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북러 정상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박 대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적절했다. 너무 과하지 않았고 예, 예. 김정은 위원장과는 덕담을 간단히 나누는 정도.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인들에 대한 이제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부탁한 것은 과하지 않고 또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 있는 대화를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박 대사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근무하시고 러시아에도 근무해서 아시겠지만 예, 예. 러우 전쟁이 이제 종식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후에 경제 재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우크라이나에게도 중요하고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러시아도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러시아의 눈은 전쟁 이후에 한국에 향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한국은 러시아와 실질적인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종전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비우호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일 우호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조금 넘겨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별도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군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형제 의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메시지가 더 오갔을까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키워드 같고요. 지금 러북 간에 굉장히 밀착된 게 이제 전쟁에서의 무기도 무기지만 파병에서 희생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6천 명을 더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12,000명 보내가지고 우리가 대개 한 1인당 한 2,000불씩 월 받기 때문에 7천억 정도 월 연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12,000명에서 2,000명이 이제 그 전사나 이제 사상했다면 10,000명 플러스 또 6,000명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계산을 대하면 한 거의 1조 원 정도의 그 수익이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미북 간의 문제라든가 남북 간의 그 교류에 대해서도 북한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양쪽 다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러시아 그 인사들이 방북을 하고 다녀온 다음에 말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제 항상 중국과 러시아만 의존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님하고도 푸틴 대통령이 아까 만났을 때 뭘 전달해 줬으면 좋겠냐 하고 푸틴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이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열기도 희망하고 노력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과연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항상 그 남북 간에 이제 중재하는 듯한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좀 전달됐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양자간의 한반도 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파병이라든가 양자관계 플러스 이제 이런 한반도 문제. 한반도 문제까지. 네. 예. 자, 이렇게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봤다면 본 교수님께는 일단 북중 양자회담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북중러 삼자회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북중러 3자 정상회의를 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아젠다라든지 모양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는 북중러가 이제 모이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각자의 주안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기대되고 있는 북중 간의 정상 외교, 북미 간의 정상 외교죠.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이것에 중점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세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북중러가 미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안점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북중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이 반서방 연대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해야 된다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의장국인 전승 열병식이기 때문에 이런 북중러 정상 외교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그런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네, 같은 질문 들려볼게요. 북중러 삼국 정상회담 쉽지 않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보여주기 약간의 이제 무대에서 이제 약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중국이 것까지는 하겠는데 네. 지금 우리 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들어가면 중국으로서는 이 내용에 있어서 북한을 과연 그렇게 앞세울 건가? 그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세 나라를 공통의 그 행동 목표를 정의하는데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들이 꺼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본래 북중러 이 연대를 중국이 싫어했거든요. 네네. 중국하고 북한,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양자 관계로 관리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모양새만 이렇게 모여서 모아가지고 미국에 대한 아주 그 도전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사실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중러보다는 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를 했으면 대미국을 견제하기엔 굉장히 도움이 됐었죠. 왜냐하면은 인도와 러시아의 이런 원유 수입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인도가 얼마나 큰 경제 대국입니까? 네네. 이런 인도의 협력을 이번에 러시아와 함께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큰 수확일 텐데 인도가 줄 수 있는 것에 비교해서는 북한이 아무래도 좀 모자라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김 위원장의 그러니까 김 위원장과 북한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다자 외교 무대를 그동안 피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 전승절 열병식을 참석한 의도를 두고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이번엔 봉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잃을 게 없는 다자 외교 무대 등장이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일 간의 이제 미일, 한일, 그다음에 한미 정상 외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판에 이번에 전승질 행사 참석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반서방 연대에 북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과시할 수가 있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용으로도. 두 번째는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큰 협상에 대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실 영향력이 없다. 자꾸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러는데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행사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기 때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꼭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중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이번에도 북한 정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데뷔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딸 김주애를 외교무대에 비공식적으로 가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그런 이익도 있고 국내적으로 적어도 국내적으로 앞으로 김주애 위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북한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뭐 딸 주에도 이번에 동행을 했습니다만 테난먼 막루에는 이제 그 오르지 않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좀 의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우리 봉 교수님께서 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중을 어느 정도로 택하는 게 아니고 러중은 네네. 호주머니 이미 들어간 거고 러시아는 네. 들어간 거고 러시아와 중국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양쪽에 섰기 때문에 예, 예.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다자 무대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왜 원 오브 도우스냐 나는 이 최고 존엄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5년 제가 기억하기에는 5월에 러시아의 전승절에도 오라고 그랬던 건데 그때 원 오브 도우스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니까 이제 안 간 건데 이번은 그렇게 대접을 아주 아주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미국에 대한 트럼프가 이제 접근할 때 자기의 그 입지를 이제 가격을 높여놓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봤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김주애를 이제 데리고 온 거는 일종의 이제 연습 겸 뭐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는 측면이 좀 강하고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어떤 직책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게 4대까지 세습을 하는 나라냐 하는 역시 독재국 간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김주애를 훈련을 시키면서 또 뭐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내 후임일 수 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공식 석상에 내세우는 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중국도 이제 말렸을 테고 뭐 본인들도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앞서 열병식 행사가 시작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유는 이제 중국의 자유는 미국인의 희생 덕분이다. 네. 희생된 미국인을 기억해야 한다. 또 푸틴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라는 이런 식의 SNS 글을 올렸는데 좀 이건 어떤 의도로 읽히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예전에 그런 약 광고가 있습니다. 감기약 광고에 유자광 배우가 나와서 감기 몸살쯤이야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쯤이야 이 손 안에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반서방 연대天安문 막루에 올라서 열병식 같은 사진을 찍는 건 알겠지만 네네. 결국에 가서는 나는 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어느 나라가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구축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중국이 혼자 싸워서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네네.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도 이렇게 전승절을 지내고 열병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미국의 기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런 의미를 해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일종의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게 공산당의 이제 정당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약간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45년 우리는 8.15가 이제 일본이 패망한 날로 알고 해방 광복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원폭을 맞은 다음에 우리는 항복한다고 발표한 날이고 9월 3일은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짜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국민당 그 당시 이제 장개석 국민당을 도와서 미국이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를 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공 합작이 깨지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싸워서 물론 자기들도 농민들을 동원해서 싸웠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열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반미 모의를 하는데 과연 잘 될까 하면서 이제 경고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제 9월 1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2주가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제재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부터 손을 보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를 그래도 좀 달래서 좀 빼고 중국을 좀 이렇게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건지 중국하고는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2차 제재나 이런 건 조금 자제는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칩 제조 역량을 주는 기계를 이제 못 보내게 다시 바꿨습니다. 번복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가 중요한 그 기술 그 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여러 번 밝힌 바 있잖아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대화를 하고 싶다 그 의사가 있다는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확인을 했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든지 중국과의 관세 협상. 그래서 이제 공이 앞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아까 과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은 어떤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북미 대화거든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한다면 중국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2018년, 19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북중 정상 외교도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엮여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좀 어떻게 예상해 앞으로 볼 수 이제 있겠습니까? 10월 31일, 11월 1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에이펙이 네네네. 지난번에도 한국 방문하는 기회에 갑자기 본인이 트위스트를 판문점을 보내가지고 갔었던. 판문점에 네네. 보자 이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거부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로서는 하여간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이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코너로든가 서로 적대화하지 않고 관리를 하면서 정말 한반도에 이제 평화나 긴장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간에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 좀 남북 간에도 길을 좀 열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수령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나서 이제 내년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 문제일 텐데. 그건 이제 또 그때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어제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김 위원장의 차량 번호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727-1953, 그러니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좀 예. 어떤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북한 정권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해석은 가능하죠. 그날이 바로 정전협정 체결일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크게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번호를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조국 해방 기념일 8.15죠. 거기서 할아버지를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조선 인민의 해방에 대해서는 김일성 수령의 업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엔 러시아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 전쟁도 더 이상 이것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공훈이라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 대미 외교에서 굉장한 유연성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빅딜을 위해서는 국교 정상화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 번호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미국을 향한 신호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향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이제 연대 그 휴전협정을 서명한 당사자니까 뭐 이런 것 등등을 했을 텐데요. 이걸 단순히 그냥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우리가 냉전 구도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우리의 그 외교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생각이 좀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분명히 이런 식의 그 방법을 선호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 5나라가 다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이제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이제 한다는 말은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은 민감한 거 아닌 건 잘 해서 우리의 우리가 이제 북한이 사실은 전략적 부채였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략적 아세트, 자산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고 있는 서로 아세트 관계죠. 자산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북한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 그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조심해야 할, 또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타이밍이고, 또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러시아하고는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더 많다. 또 미국은 이미 지난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했고 일본과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져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하면 뭐 앞으로 에이펙이라든가 뭐 G20이라든가 뭐 양자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외교의 영역이 우리 정부의 그 활동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대사님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두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짧게 첨언해 주신다면. 예,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죠. 외교상으로서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됐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메시지가 온다든지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조약도를 쌓는다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쓰셨는데 하나하나 이재명 정부의 말과 행동이 계속 일치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정부의 신뢰를 계속 쌓는다면 그것이 이제 박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외교의 전략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긍정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중러 정상회 태난먼 함께 선게 66년 만인데요. 전승절 열병식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